정상적인 신체란 뭔가? 20대 후반에 나는 한 대학교의 공공 참여팀에서 잠시 일했다. 우리는 대학교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전까지 해도 나는 많은 공공이나 교육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접근성이 떨어지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다. 어쨌거나 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내 동료 중에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와 함께 캠퍼스를 돌고 살펴보기로 했고, 휠체어로 접근 가능한 곳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우리는 건물 뒤편의 후미진 곳에 있는 승강기를 타고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벽들을 따라서 꼬불꼬불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마치 장애인들의 이동 거지를 좌절시키는 것이 목적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에 계속 직면해야 했다. 나는 공공기관들이 알기 쉽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장치들의 유무를 확인하느라고 내 동료가 그렇게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데 경악했다. 하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참을성을 발휘하며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익숙했기 때문이다. 이런 일들은 그녀가 감수해야 할 필수 일과였다. 이러한 경험은 지하철에서 질주하는 통근자들의 성단무리를 뚫고 집으로 들어오는 내내 나의 내리를 떠나지 않았다. 열차가 2분만 늦어도 사람들의 승강기를 이용해서 복도를 한 점 더 들어가려 한다고 말한다면 그로 인해서 늘어난 이동시간에 어찌할지 궁금해졌다. 지하철에서 나와서 보도로 내려오면서 근처에 휠체어 장애에 대한 인식과 처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신체의 역사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대개는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다. 1899년에 항의 집회를 열었던 사람들처럼 남다른 신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해온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외척의 시선이 폭넓게 문제시 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몇 년 전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표현이 페퍼와 나눈 대화를 통해 나는 장애의 사회적인 모델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누군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장애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말을 선호합니다. 장애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회에 의해서 장애인되어 1970년대 말에 장애인 활동가들이 이 개념을 발전시켜서 장애의 사회적인 모델은 장애인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개별화된 정상성의 의학적인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는 다른 사람과 비슷해 보이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반드시 최선은 아니다. 1906년에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의사인 친구에서 시력 검사를 받았고 친구는 쇼의 시력이 정상이라고 진단했다. 쇼는 당연히 이 말을 자신의 시력이 다른 모든 이들과 비슷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자 친구는 남들에 비해서 빼어나게 우수한 시력은 가졌으니 너는 엄청난 행운의 사나이라고 빠르게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구의 오직 10%만이 완전한 시력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비정상적이라고 설명을 했다. 완벽한 신체처럼 완벽한 시력도 대부분의 사람은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이상이다. 결국 우리 중에는 평균적인 여성이나 평균적인 남성 노르만도 실존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20세기 대부분을 지배하는 개별화된 모델은 평균으로부터의 이탈이 빚어낸 차이에 오단벌 만드는 데는 허리 돌려 말고도 많은 치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은 채 우리는 32인치 허리 바지가 끼인다고 자신의 몸만 한탄한다. 어쩌면 우리는 허리만 32인치인 사람일 수도 있다. 우리말의 문제가 아니다. 내 형부는 평균보다도 신장이 훨씬 더 집을 떠나서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늘 자신에게 맞는 침대를 구하느라고 나는 코로나 격리 상태의 자기 머리카락을 손수 자르는 행사를 준비를 도운 적이 있다. 소비자 사회는 문손잡이와 전등 스위치 통상적인 높이로부터 즉석식품 소금 함량 1위까지 모든 것이 평균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그럼에도 역사는 우리에게 정상적인 신체와 비정상적인 신체가 늘 개인에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19세기 후반 이르러 신체의 사이즈와 체형, 외모의 변화는 인구 집단에 대해서 커져가는 우리를 예정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태보에서 비만 유행성에 이르기까지 평균적인 신체와 비정상적인 신체는 국가와 사회의 쇠락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차이를 둘러싼 이 모든 공포는 중요하지만 이따금 의식되지 못하는 한 가지 기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처음부터 정상이라 가정되는 그 무엇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신체에 결코 장애가 없는 중산층의 백인 남성. 이 이상적인 정상적인 개념이 오늘날까지 서구 사회를 뒷받침해왔다. 그러한 정상성 개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정상성 개념을 무너뜨리는 첫 걸음이다. 3장에서 내 마음은 정상인가? 내 마음이 너무 말? 폐쇄 정신병동에서 아무도 없는 병원복도 나는 선반을 안내 속죄자가 표집한 포스터를 흘러가면서 꼬박 10분을 서 있었다. 창문이 없는 잠긴 옆에 붙어있는 병문안 규칙은 이미 여러 차례 읽고 또 읽은 참이었다. 오후 5시에서 9시가 되면 시간이라고 적혀있다. 면회 시간 9시에서 마침내 내가 초인종을 누르자 버저 소리가 나며 문이 열렸다. 나는 작은 대기실로 들어갔다. 차단 유리 뒤로 한 여성이 앉아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이고 유리 옆 선반 위에 방문자 명부가 놓여 있었다. 친구를 보러 왔다고 말하자 그녀는 말없이 버저를 눌러 두 번째 잠긴 문이 열리더니 나를 들여보냈다. 그녀는 내게 명부의 이름을 적으라고 하진 않았다. 안쪽 복도는 조금 넓었고 딱히 다른 특징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어리둥절했고 약간 무섭기도 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오른쪽으로 들어가자 자연스럽게도 친구가 나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친구가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사실 친구는 오늘 내가 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마침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 뿐이었다. 친구 뒤로는 간호사가 따라오고 있었는데 간호사는 나를 경계하듯이 빤히 쳐다봤다. 친구는 나를 꼭 껴안더니 간호사에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간호사는 한층 더 미심쩍어 하는 것이 보였다. 이 여자분은 누구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내 친구 세라예요. 친구가 대답했다. 설명에 경계심이 누그러진 간호사는 우리를 옆방으로 안내했고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폐쇄정신병동 입원한 친구를 병문안하면서 가장 이상했던 것은 정신병동이라는 장소 그 자체였다. 그것을 입원한 사람들의 행동이 아무리 기이하다 해도 그 장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러 차례 방문한 끝에 나는 정신병동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구조를 가졌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든 정문은 환자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만 놓여 있었다. 안에 소책자는 폐쇄된 정문 밖에 비치되어 있었고 환자의 정신건강 권리를 옹호하는 설명 포스터는 잠겨있는 이런 대부분의 기본적인 질문은 들은 적도 안 했고 나는 병실에서 밤새 깨어 있었어야 하지만 밖에서 누가를 훔쳐봐도 안에서 알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요. 방문객이나 혼자뿐이라 그런지 다들 나를 귀하게 대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저녁에 아니면 어쩌면 그날 하루 종일 혹은 그 주 전체를 통틀어 가장 흥미로운 일이었을 터다. 나와 친구는 잡초가 무성한 정원에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돌아가며 다가왔고 그때마다 과거에 있었던 진짜 같기도 하고 상상 같기도 한 일들을 시시콜콜 얘기하는 통에 우리의 대화가 중단되곤 했다. 내 첫 문병을 끝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나와 친구는 입구 쪽으로 되돌아가 서 있었다. 유리창 너머 사무실 안에 있는 누구도 우리 쪽으로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우리는 다른 환자에게 병동을 나가는 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벌써 몇 분이 지났다. 이미 9시 30분이니 병문안 시간은 한참 전에 끝났다. 갑자기 나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만약에 내가 여기 서서 그저 저절로 떠들어 대리기도 한다면 나도 정신병동의 여느 삶 속에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것일까? 어쨌거나 나는 방문자 명부에 서명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병동에서 나가지 못할지도 몰랐다. 그때부터 한 남성이 당직 간호 사실 창문에 나타났고 친구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물었다.
제 친구가 이제 간다는데요. 그는 나를 한참이나 빤히 쳐다보니 평가가 끝나기라도 했다는 듯이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21세기의 정신병원을 방문하고 나니 1973년에 발표된 정신병원에서 정상으로 살아가기라는 유명한 논문이 생각이 났다. 논문의 저자인 데이비드 로제안은 묻는다. 정상인과 정신 이상자가 함께 있는 경우에 그들을 구별할 방법이 있는가? 정말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 내가 친구를 보러 방문했던 정신병동은 규칙과 절차 또한 좀 유별나 보였다. 예전에 베들레헴 왕립병원을 지칭했던 베들렘 또 혼돈과 질서를 뜻하는 일반 명사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수백 년간 정신병원은 사회를 풍자하는 단어이기도 했다. 영국의 풍자화가 윌리엄 허가스는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연자 만화 마지막 화에서 주인공 톰 레이크웰이 알코올 중독과 방탕한 생활 끝에 미쳐서 베들레헴 럼에 수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베들렘의 사람들은 이 판화가 대체로 1935년 정신병원을 정확히 묘사한다고 생각한다. 이 그림들 로제안의 연구는 발표된 이후에 심리학의 고전이 되었다. 로제안의 논문에 따르면 로제안을 포함해서 환자 역할을 하기로 한 실험 참가자 8명이 미국 5개 주의 여러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이들 모두 이따금 확실치는 않지만 환청이 들린다고 호소했다. 8명 모두 조현병 진단을 받고 7일 내지 5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실험 참가자들은 입원 후에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행동했다. 그렇지만 병원 관계자 누구도 이들이 환자 흉내를 내는 정상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입원 환자들이 따금 미심쩍어했을 뿐이었다. 이들 퇴원할 대부분의 차도가 있지만 완치되지는 않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수년간 많은 사람이 로제안의 연구를 문제시하며 이 일을 제기해왔다. 정상적인 정신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대개 반정신의학에서 준동에서 비롯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로제안이 강기와 정상의 경계를 문제시한 최초의 인물은 아니다. 지난 150년간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그리고 이들의 환자들은 정신 이상과 정상을 구분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여왔다. 적어도 실체적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몸에 비하면 마음의 정상성은 훨씬 더 불확실할 것이다. 어쨌든 오늘날 같은 신경과학과 드네스키엔의 시대에도 정신과학은 정신 이상의 원인을 밝혀줄 생물학적인 또는 생리학적인 증거를 좀처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1870년대가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대부분의 정신질환의 관리에서 벗어난 행동이나 경험으로 판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환청의 의미는 루이스 복스는 자신의 주변 세계를 의심하도록 늘 고통에 시달렸다. 그는 상상력이 풍부한 젊은 작가였다. 루이스는 어려서 코트의 한 하숙집에 살았다. 때는 1891년 12월 루이스가 찬바람을 막으려고 옷깃을 세운 채 어두운 런던 거리를 지나쳐서 걸어가는 동안에 형사들이 그 뒤를 쫓아왔다.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라면 냄새라도 맡듯이 코를 킁킁거렸고 이따금 루이스에게 들리도록 비꼬는 소리를 해댔다. 하루는 길모퉁이를 도는데 누군가가 비웃듯이 내뱉는 소리가 들렸다. 오늘 아침엔 꽤 행복한가 봐.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에 또 다른 누군가 루이스를 향해서 저기 그 녀석이 간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렸다. 루이스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를 잘 알았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잡히지 않는 이스트엔드 여성 연쇄 살인범 책 더 리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루이스는 하숙집이 경찰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하숙집이야말로 루이스에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게 만들자는 계획의 온상이자 루이스가 온갖 종류의 음모에 휘말리게 만드는 곳이었다. 하숙집 주인은 프랑스인이었지만 그가 여러 프랑스인과 다르다는 것을 루이스는 감지해냈다. 어려서 코트의 하숙집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명한 신경학자 장 마르틴 샤르코였다. 하루는 루이스에게 들리지 않는다 생각했는지 샤르코가 곰곰이게 루이스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챈 것 같다고. 하지만 아직은 늙은 신경학자가 런던에 여행 왔다가 하숙집 주인으로 눌러 앉았다는 부분까지만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놓았다. 루이스를 고문해서 자백하도록 만들자는 계획을 짠 사람도 다름 아닌 샤르코였다. 침대에 누운 루이스에게 전기총각이 가해지기도 했다. 방에는 전화기들이 있고 찬장에는 인조 척추 모형이 놓여 있었다.
루이스는 샤르크가 자신의 이전 생활에 대해서 저지를 보는 소리를 들었다. 이따금 샤르크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그것이 루이스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열심히 살펴봤다. 때때로 공모자들은 루이스 앞에서 불빛을 번쩍이며 상스러운 사진들을 보여주곤 했다. 루이스는 샤르크가 살인 성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자신에게 체면을 건 것 같다고 추측했다. 루이스 이야기는 1920년대 소년지에나 실리퍼반 흥미로운 모험 소설같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1891년 베들레헴 왕립정신병원에 입원한 청년의 이야기다. 1247년 문을 연 베들레헴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정신병원이다. 처음에는 비숍 스케이드에 세워졌던 이 작은 병원은 이미 두 번이나 이전에서 루이스가 살았던 1890년대에는 녹음이 우거진 램버스 자치지구에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날 이 건물은 임페리얼 전쟁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화려한 돔 지붕이 있는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부유한 병원자들은 베들레헴 하면 따라다녔던 추문들이 아주 오래된 과거의 유물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다. 1850년 초반부터 더 이상 병동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문마다 자물쇠가 채워진 베들레헴은 많은 입원 환자에서 여전히 달갑지 않은 감금 상태를 환기시켰다. 한 입원 환자는 1870년대 베들레헴을 그린 스케치에서 병원을 세 장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세 장과 그 여섯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했다. 루이스는 결국 베들레헴을 입원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생각에서 공포와 우울감에 사로잡히는 루이스가 자신의 형제와 몇몇 의사가 자살만이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루이스에게 이 모든 것이 환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말한들 그 일들이 루이스에게 일으켰던 고통이 경감되지 않았다. 루이스 이야기에서 1888년 화이트 체플의 연쇄 사건을 비롯해서 심리, 강신술, 최면술, 전기 및 전화 같은 신기술, 심지어 정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진 빅토리아 시대의 후반의 많은 심리학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드러난다. 마침내 루이스는 자신의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한 적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정신에 대한 새로운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모든 행동이 의식적인 사고에서 촉발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중요해졌다. 1890년대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이중의식이 이론이 반사적인 행위나 숨겨진 기억을 설명하는 데 동원되었다. 루이스가 그처럼 불쾌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행동하기란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가 경험하던 세계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그가 당해왔던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루이스의 반응은 매우 타당해 보일 수가 있다. 이는 정신건강 연구원 출신의 소설가 네이슨 파일러가 조현병을 주제로 쓴 실화에서 중요하게 짚고 있는 점이다. 업무로 심한 스트레스 받던 15년 전 내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 마침 비변이라서 도서관에 앉아 글을 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일람실의 다른 쪽에 앉아있는 모르는 여자 두 명이 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내 이리를 스쳤다. 나는 이해한 척하며 그들을 주의 깊게 살폈다. 그러다가 그녀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나서 그쪽으로 좀 더 가까워 책을 찾는 척하기 시작했다. 10마디 중에서 한마디를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있다는 확신이 가지는 않았다. 지금은 그때에 내가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비해망상에 시달렸던 탓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 순간의 기억과 감정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녀들이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나를 견눈질하던 그들의 눈빛이 지금까지도 또렷하게 기억이 난다. 이러한 편견과 가정은 대체로 계급인종 젠더에 기반한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행동은 정신 이상을 보여주는 분명한 척도처럼 여겨져 왔다. 정신질환 진단에 널리 사용되는 척도인 미국의 그런데 정상적인 역할 수행의 방해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아니 정상적인 사회적인 역할의 전후에 무엇일까? 정상적인 역할과 그 수행의 방도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에 기반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루이스의 공성적인 삶은
상당수 독자에게 심지어 루이스 본인에게는 전적으로 실제는 삶이었으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확실히 비정상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루이스의 일이 있기 몇 년 전인 1886년 여느 때처럼 평범할 수도 있었을 다음과 같은 일상은 어떤가? 런던 남동쪽의 블룸스테이드 얼리폰 빌라에 사는 조지프 커크는 아침 몸단장을 하는 와중에 일어난 꽝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그는 지하실 정문이 닫히면서 자물쇠가 부딪혀 나는 소리겠거니 하고 그는 몸단장을 마치고 계단을 내려갔다. 보그는 가른 도적에 그는 메리를 지나쳤는데 외출복 차림의 메리는 밝게 날염된 드레스 위에 검은 천 재킷을 걸치고 갈색 밀짚 모자를 쓰고 있었다. 다른 이들과는 달리 헛것을 보거나 듣는 환각은 오늘 대부분 중증 이상의 징후로 간주된다. 그러나 환각은 고열이나 감염, 약물성 선망 같은 다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징후이기도 하다.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 역시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두뇌가 시신경을 받는 정보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그 공격을 메우려는 데서 생기는 환각으로 샤를본의 증후군이라고 한다. 1.0 이상의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는 것조차도 눈앞에 세상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지각작용에 의해서 걸려진 모습이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에서 데니얼 이먼스의 유명한 선택적인 주의의 실험을 봤을 때 농구 선수들이 사이를 지나쳐가는 고릴라를 발견했는가? 우리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을 항상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환각이 반드시 정신질환의 명확한 증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환각은 정상적인 상태와 양립할 수 있을까? 10년 전쯤 나는 조종사들의 조정 내 정신건강을 이해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개설된 훈련 코스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 세션이 분명하게 기억난다. 그 세션은 극도의 정신 이상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리더들이 참가자들을 짝지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도록 공모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졌다. 기억이 하면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데요. 환각에서 환청, 환각 이런 것들 나는 언젠가 런던 남부지구에 있는 HVN 지원단체를 방문한 적이 있다. 마침 회원들이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토론 중이었다. 한 여성은 커피숍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행동으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정상인처럼 대우받는 게 자신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틀어놓았다. 다른 이들은 음악, 명상, 기분 전환거리 같은 저마다의 대처 방안들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엄청난 양의 약을 먹지만 단체의 모든 영혼이 여전히 환청을 듣고 있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특히 더 심해진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들에게 이러한 완화 전략들은 생활의 필수품과도 같았다. 사람들에게 환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물었다. 세션 내내 좀처럼 말이 없었던 한 조용한 청년이 바로 말문을 열었다.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일까라는 생각은 사실과 전혀 달라요.